봅시다. 문학작품 뭐 감상하는 거라고 했는데 됐어. 밑에 나와 있는 거 문학작품 감상하는 방법, 창조적, 창작적 변용 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가운데 두고 작품을 쓴 사람이 있겠지. 작가가 있어요. 써놓으면 끝인가? 아니요. 독자가 있어요. 작가가 작품을 쓰는 거는 쓰고 싶은 생각, 사상, 주제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런 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작가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면 작품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 작품을 분석해 주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작가와 연결을 지어서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독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었나, 무엇을 알게 해 주었는가라고 해서 효용론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작품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영론적 입장에서 보여주고, 요렇게 초록색으로 써 놓은 것들은 전부 작품 바깥의 것과 연결을 짓기 때문에 외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고, 됐어. 작품은 그 자체로만 보는 거지. 나는 작품만 볼 거야. 작품만 있으면 돼. 절대론. 작품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라고 해서 구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색깔로 칠해 놓은 것들은 작품 안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는 뭐 나와? 보기에 어쩌고 저쩌고 주고 보기와 입장이 같은 것 찾기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위로 올라가서 또 살펴볼게요. 본문 한번 봅시다. 제목은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넘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쏘근거려서 왔었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라고 하는 집주인이 우리 집에 새 들어서 사는 권 씨를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권 씨는 대학까지 나왔지만 재개발과 관련돼서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서 징역을 산 전과자가 됐고, 지금은 할 일 없이 그냥 간간히 들어오는 번역일이나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있는 권 씨, 아내, 애 둘. 근데 아내는 현재 임신 중. 이렇게.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려 왔다. 당신도 봤죠? 오늘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여요. 영기 엄마 권 씨의 아내. 혹시 쌍둥이가 아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8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야. 이거 애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고 있어. 당신대로 대신 낳으려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날 밤 디킨스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마음이 조금 심란해. 아무리 우리 집에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좀 또 걱정은 돼. 심란하고 걱정은 돼.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이었다. 아내가 권 씨에게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쏟아질 듯한 아랫배에 대한 관심이었다. 저러다가 일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 집도 애가 있으니까 애기 있는 집에서는 임신한 사람들 보면은 조금 걱정되고 그런 거 있어. 신경 쓰이는 게. 말투로 볼 땐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덜어 접촉을 가지는 모양이었다. 집주인 나의 아내와 새들어 사는 권 씨의 아내가 낮에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 주고받나 봐. 예정일도 모르다라면서 아내는 낄낄낄 웃었다. 임산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을 몰라서 말이 되냐고 핀잔했더니 에휴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면서 낳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었다 라면서 권씨 아내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었다. 이게 바로 권 씨의 현재 처지지. 권 씨의 처지. 애가 이제 태어나서 셋이 될 건데 직장이 없어요. 큰일 났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뻔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뚝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것 같았다. 권 씨의 처지. 동준아 놀자 하면서 둘이 합창하듯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한 권씨의 아이들은, 권씨의 아이들 둘이 있다 그랬지? 내 아이의 이름은 동준이야. 나이가 비슷해. 옆집에 새들어 사는 권씨의 아이들이 동준아 놀자 하면서 우리 집에 와. 그리고 밥 먹고 가. 끼니 때가 되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은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요 문간방은 권 씨가 사는 집이지.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었었다. 무슨 말이야? 애들 먹일 밥이 없어. 돈도 없고 어디가 있어? 돈도 없고 애들 먹일 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주인집에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렇다고 권씨나 권씨 부인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 나름대로 그들의 자존심은 있는 거거든. 자존심도 있고 또 저희가 돈이 없어서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민망하기도 하겠지.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애들 밥 먹는데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너넨 인간이 아니다 라고 쉽게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교묘해 성격이. 애당초 이순경이 기대했던 대로, 이순경이라고 하면은 누구냐? 이 동네 돌아다니는 경찰인데요. 나는 학교 선생님이거든. 이 집에 권 씨가 새 들어왔었다라는 말을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 저 사람 전과자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금 수상한 행동을 하면 빨리 신고해 주세요. 라고 권 씨가 이사 온 첫날에 그렇게 경찰이 와서 얘기하고 갔었어. 기대했던 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서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주고 온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사람의 양심을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빌붙어서 얻어먹고 있으면서 지들은 고맙다란 말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아우 저거 우리 집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내가 언제 저렇게 집주인이란 이유로 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화날 수도 있지. 임산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하면 그까짓 알량한 선신쯤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다. 근데 분하고 억울함의 그 대상은 누구야? 저한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하지 못하는 한 인간. 누구? 권씨. 그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가 미칠 걸 생각하면 괘씸해서 잠이 안 온다고 생병을 앓았다. 권씨가 여간 내기가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엊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이거 새 잘못 줬어 라면서 두고두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었다. 후회하고 있어. 내가 애들 먹으라고 밥을 줘도 결국엔 그게 권씨 입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거는 열받는 거야.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권씨 부인은 벌써 해산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오래된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뜸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라고 했다. 근데 왜 병원 안 가? 돈이 없지. 그냥 집에서 애 날 생각이야. 근데 문제는 이 애기가 거꾸로 서 있어. 병원에서 제왕절개 해야 되거든. 병원에 가. 근데 병원 의사는 와 지독한 놈이야. 보증금 받거나 선불로 먼저 병원비 안 내놓으면 수술 못 해주겠다고. 이거 둘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권 씨가 돈을 빌리러 와. 아유 그럼 못 빌려주겠는데 했더니 좀 화나기도 하면서 권 씨가 훅 가버려. 근데 집에서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새 들어와 있고 보증금이 있고 나중에 나갈 때 내가 병원비 빌려준 거를 못 갚으면 보증금 까고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신 병원비 내줘.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끙끙 앓는 소리.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은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했었다. 애 낳기 쉽지가 않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씨 설득해 봐요. 제가 서너 번 얘기했는데 무슨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그럴 염려는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권씨를 설득해 보세요의 내용은 집에서 애 낳을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라야, 병원 가라. 너 큰일 난다. 애도 죽고 너 부인도 죽을 수 있다. 병원 가라야. 병원 가라.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작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덜어는 걱정해 왔었다. 남산만한 배를 해가지고 그래 요즘 세상에 애를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이거 무슨 일 터질 것 같아요. 다리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하지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 마련 없는 사내나 어쩜 그렇게 짝짝꿍인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는 권씨를 마당으로 불러댔다. 대뜸 아무 말 염려 말라며 실실 웃었다. 마치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지가 나를 걱정해주는 듯하게 말을 해.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낳았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선생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잘 원망하겠소. 너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데 우리 집에서 갓난애기 태어나다 죽었다라는 나 우리 집 그렇게 못 만들어 이런 이야기인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쁘고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난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시민적이야. 하지만 나는 나 인정해 이해해.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서 그냥 좀 못되게 이야기한 거야. 앵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애를 낳아.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 근데 강도가 완전 생초짜야. 칼을 들이미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 방에 들어와서 동준이 발을 밟아서 동준이가 깨려고 하니까 칼을 내려놓고 동준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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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동준이 재워줘. 그리고 다시 이제 나를 부르고. 근데 딱 봐도 저 선량한 눈으로는 사람 찌를 수 있는 눈이 아닌 거야. 이게 제가 사람을 찌른다면 찌르려고 해서 찌르는 게 아니라 벌벌벌 떨다가 찌를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권씨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나서 뭐 저기 저금통이나 가져가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서로 말을 주고 별것 없다 하고 권씨가 방을 나서는데 대충 집이 한 요 정도의 구조야. 집이 한 이 정도의 구조야. 대문이 있고 문간방에 권씨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여기에서 권씨가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해. 대문은 저쪽인데요? 이렇게 와서 다시 나가다가 대문 앞에서 문득 서서 뒤돌아보면서 얘기해. 나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하고 집 나가고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 이 아저씨 제목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례인데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집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9켤레의 구두를 매일 반짝반짝 잘 닦고 다녀. 그러니까 이 9켤레의 구두는 권씨에게 있어서의 자존심 같은 거야. 대학 나온 남자라는 자존심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시절 6, 70년대에 이렇게 도시 빈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지켜보는 주변의 소시민들의 시선은 어땠었는지를 알려주는 소설이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일단 정치